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다거나 너무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냉탕과 온탕을 급격하게 반복하시는 것은 뇌졸중에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습관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당연한 것들입니다.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저희처럼 뇌혈관 응급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의사들은 겨울철이 오면 응급 환자들이 많이 오겠구나 하고 대비를 하게 돼요. 특히 한창 추운 1, 2월 한겨울보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계절이 바뀌는 이런 간절기에 더 많은 응급 환자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찬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졌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간다. 즉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번 여름만 해도 너무나 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추워지는 계절이 오게 되죠. 점점점 봄이나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즉 계절의 변화, 온도의 변화가 급속해진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침하고 오후에 낮의 일교차도 굉장히 심한 나라죠. 이렇게 심한 온도의 차이가 뇌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내 몸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혈관은 수축을 하게 돼요. 반대로 온도가 더워지면 내 몸의 열을 밖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은 확장하게 되죠. 우리가 막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얼굴이 벌게지죠. 그건 혈관이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긴장을 하거나 추운데 오래 있으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추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자율신경에서 체온을 지켜야겠다 하고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진료 보는데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만으로 85세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활 패턴은요. 저녁 7시만 되면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서 일을 하시다가 새벽 5시가 되면 매일 등산을 가셔서 2시간 등산을 하고 딱 집에 오시면 7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생활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 겨울철에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유독 새벽잠이 없으시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유독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환자분께서는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새벽형 인간이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매일 등산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니까 85세 신체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건강하신 몸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닝 서지라고 해서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즉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몸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혈압이 가장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안 그래도 자동적인 우리 생체 시계 때문에 아침 새벽녘에 혈압이 높아지는데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고 나가시면 추위를 느끼면서 혈압이 더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환자분께도 아침에 운동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으시지만 요즘같이 쌀쌀하게 추워지는 날씨에는 반드시 꽁꽁 싸매시고 천천히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 운동을 하시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철이나 환절기 뇌졸중 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확장되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혈관의 롤러코스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겨울철에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다거나 너무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냉탕과 온탕을 급격하게 반복하시는 것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신 노년층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셔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추운 겨울철에 갑자기 샤워를 하시다가 뇌졸중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추운 겨울철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씻기 위해서 또 몸을 벗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추위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물을 틀었을 때 갑자기 찬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되는 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런 한겨울철에는 천천히 서서히 몸의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학회에서도 항상 국민들께 홍보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뇌졸중 의심 증상, 이런 증상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FAST라는 것이 있습니다. FAST의 첫 번째 F는 face, 즉 얼굴의 약자인데요. 오늘 제 진료실에 여자분이 오셨었습니다.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환자분이 내가 몇 년 전에 얼굴에 구안화사가 와서 한 방에 침을 좀 맞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 옆에 계시던 따님이 그때 제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고 안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얼굴에 마비가 생기는 것들의 흔한 빈도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구안화사라고 말하는 말초신경성 안면마비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안면마비들은 2,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면마비가 생기는 원인이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뇌에 종양이 생겨서 안면신경을 건드리면서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중추신경성 안면마비죠. 그래서 오늘 제게 오신 환자분이 MRI를 찍었습니다. 뇌의 숨골 쪽에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환자분께서 구안화사라고 생각하셨던 그 안면마비는 뇌경색이 생겨서 발생했던 안면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마비가 생기는 것이 뇌졸중의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FAST의 A는 arm인데요. 즉 우리가 팔이라고 말하는 암입니다. 그것도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강력한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비록 그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증상은 가벼이 넘기시면 안 되는 중요한 뇌졸중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AST의 S는 바로 스피치, 말인데요.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시는 증상이 생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몇 달 전에 저한테 어떤 환자분이 오셨었어요. 8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체격도 좋으셨어요. 그분은 그 나이에도 액티브하게 골프 라운딩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골프 라운딩을 하시다가 다리에 힘이 약간 빠져서 약간 휘청거리면서 부인 말씀에 의하면 말이 좀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좀 그러시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셨던 거죠.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환자분께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지금 멀쩡한데 왜 환자를 만들어? 이러시면서 가족들한테 막 나무라시면서 제 진료실에서 옥신각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건강하시고 본인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 말씀하신 증상은 우리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증상이니까 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MRI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이셨고요. 바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죠. 다행히 그 이후로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 증상이 없이 잘 유지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마비가 생기는 F, 팔다리 힘이 빠지는 A, 말이 어눌해지는 스피치 S 증상이 생기시면 마지막 T는 Time is br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가 아니라 시간이 곧 뇌라는 뜻이죠. 뇌 건강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미니 스트로크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의학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잠시 지나가는 피가 부족한 증상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데 예를 들면 물컵을 들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물컵을 놓친다든지 핸드폰을 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든지 수초나 수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랬지? 팔에 쥐가 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증상은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상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혈전이 몸에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인 혈전 용해제가 나오게 돼요. 즉 막힌 혈전을 몸에서 나온 천연 혈전 용해제가 녹여주게 되니까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혈관이 뚫리게 되는 거죠. 즉 증상이 없어지니까 괜찮아졌네, 내가 피곤해서 그랬나 하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 같은 경고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 또는 일주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는 영구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습관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당연한 것들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서 조절 가능한 인자가 있고요. 조절할 수 없는 인자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인자는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내가 선천적으로 혈관에 약한 유전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 노화가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조금씩은 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금연, 절주, 과음을 피하는 것. 그 다음은 건강한 식단입니다. 사실은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머니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잡곡밥과 현미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나 육류를 피하시고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짠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 당뇨를 유발하고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짠 음식을 피하는 것들.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 잘 알죠.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거 다 알지만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맑고 산소가 풍부한 혈관을 뇌에다가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뇌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같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명백하게 모든 연구 결과에서 알려져 있는 이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약이 좋아졌습니다. 저 약을 오래 복용하면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작용들은 최근 나온 좋은 약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당뇨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의사들이 권유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복용하시는 것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전문의를 만나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병원과 의사들을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풍부한 의료 인프라, K의료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이용하셔서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에 권장드리고 싶은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뇌 MRI 검사입니다. 우선 경동맥이란 것은 우리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시작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굵은 혈관입니다. 뇌혈관의 시작 부위를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하면 CT처럼 방사선 노출도 없으면서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어요. 즉 혈관의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혹시 혈관벽에 찌꺼기나 혈전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동맥 초음파는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혀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0대 이후에는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해서 이상이 없는 소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2, 3년이나 3, 4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해마다 한 번씩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험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세나 45세 이후에 한 번 정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 MRI 검사나 MRA 검사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뇌 MRI 검사도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뇌 자체의 이상도 봐야 되지만 뇌혈관에 기저질환이 없는지, 대표적으로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 같은 병은 인구의 한 3, 4%는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성인 이후 50세 이후에는 한 번 정도는 뇌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연이죠. 흡연은 뇌졸중의 명백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요,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이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흡연을 하면서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산소 대신 혈액 속에 붙어서 혈관과 뇌의 산소 공급을 줄여주게 됩니다. 옛날에 연탄 중독 많았잖아요. 연탄 중독이라는 건 결국은 연탄이 타면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붙으면서 혈관의 뇌에 산소 공급을 막으면서 발생했던 병이거든요. 즉 우리가 담배를 피우신다는 것은 살짝 연탄 중독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전자담배도 굉장히 많이들 피우십니다. 담배를 끊기가 힘드시니까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성분은 동일하죠. 우리가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피시는 분 옆에 있는 간접 흡연, 이것도 역시 문제인데요. 간접 흡연만 했을 경우도 비흡연자의 뇌졸중 위험성을 20-30%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즉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피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연을 하고 나서 2년에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낮아진다고도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모두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스트레스도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죠.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싸우는 호르몬이에요. 외부에서 온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두근두근 빨리 강하게 뛰게 합니다. 즉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젊었던 시절에 흡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이유를 냈었습니다. 저희가 중환자를 많이 보고 수술을 하는데 신경외과 뇌혈관 수술이 고도의 정신 집중과 스트레스를 받는 수술이에요. 그 수술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풀리면서 오늘도 이 힘든 수술을 무사히 마쳤구나 하는 안도감에 담배를 피우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는 금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담배로 다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담배 연기를 훅 내뿜는 것이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요. 몸에 흡수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내 몸과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뇌졸중, 암 모든 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100회 무익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담배하고 자외선입니다. 담배라는 것은 우리 몸속과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긍정적인 쪽으로 풀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지,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음주를 해서 그 순간은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지도 않고 몸만 더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흡연을 했던 경험자로서 모든 흡연자분들께 반드시 금연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졸중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다른 질병하고 흡사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기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많은 생활 습관에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예방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또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께 많이 대화를 해보면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려고 한다면 고혈압을 꼽습니다. 예를 들면 94년이니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는 길에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과연 그 성수대교 다리가 갑자기 무슨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차량들이 다리를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그 균열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예고가 없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 뇌졸중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혈압은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뛰시는지 아세요? 1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심장이 뛰면 하루 24시간을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번 정도 혈압이 뛴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심장은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장에 펌핑하는 압력이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 바로 뇌동맥 혈관벽입니다. 하루에 120의 혈압과 160의 혈압으로 계속 매일 하루에 10만 번씩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이 되면 혈관에 받는 스트레스 혈관의 미세한 균열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누적된 혈관의 압력과 미세한 균열이 결국은 혈관에 상처를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급기야는 어느 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뇌혈관도 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에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조절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서 약물 투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한 4시간 반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막힌 뇌혈관을 뚫는 여러 가지 시술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4시간, 5시간이 지난 환자도 기계적인 방법, 혈관 내로 얇은 철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스텐트나 그물망 등을 이용해서 막힌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8시간 이상까지도 환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골든타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런 골든타임은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막혔을 때 막힌 혈관을 보상해주는 보상혈관이 발달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8시간, 12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치료했던 환자인데 40대 초반 환자셨고 뇌에 있는 숨골 동맥이 막혀서 오셨어요. 저한테 오셨을 땐 이미 12시간이 지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근데 다른 뇌경색과 달리 저희가 뇌경색에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는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 이미 뇌세포가 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관을 다시 열어주게 되면 뇌경색이 괴사된 뇌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뇌경색보다 더 위험하고 위중해지는 게 뇌출혈이니까 오히려 환자분 상태를 시술을 한 이후에 더 나빠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2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뇌 숨골 쪽 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이것은 뚫어주지 않으면 환자분께서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부종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보호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막힌 혈관을 뚫었는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보상혈관이 그나마 발달돼 있던 환자분이어서 12시간 이후에 혈관 제거가 성공적으로 됐고 일부 후유증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즉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후유증이 안 남고 완전한 정상생활로 돌아갈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후유증 정도만 남을지 아니면 영원히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지가 그 1시간 2시간에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집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자다가 수면 중에 돌아가신 거죠.
뇌동맥류라고 그래서 뇌혈관이 부풀어졌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평소에 이 뇌동맥류의 증상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저희가 새벽녘이 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생체시계에 의해서 혈압이 제일 높아지는 시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아마 동맥류가 파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수면 중에도 뇌졸중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수면 중에 발생하신 분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 전문 용어로 잠에서 깬 이후에 발견된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확하게 뇌혈관이 막힌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뇌 검사를 통해서 막힌 뇌경색의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뇌 혈류 검사들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하는 시술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뇌졸중이 발생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일반 뇌경색 환자들에 비해서, 즉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주변 분들에 의해서 바로 119를 이용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보다 시간 손해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예후도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뇌졸중 중풍하고 치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뇌졸중이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병이 발생했을 때 본인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특히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영구적인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몸에 있는 다른 장기하고 달리 우리 뇌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거나 복구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적인 일로 요양병원을 가게 됐어요. 거길 갔더니 많은 환자분들께서 콧줄도 끼고 있고 기관절개술도 되어 있고 혼자서 몸을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 분이 시간에 맞춰서 몸을 돌려주는, 전적으로 남에게 간병을 의지해야만 되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요.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 그게 더 무서운 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귀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 이명,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근데 이명의 원인 중에서 드물게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명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삐 소리가 나거나 철판을 긁는 소리가 난다거나 매미 소리가 난다거나,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뇌가 들어있는 머리를 보게 되면 이 머리에 달려있는 장기가 눈, 코, 귀죠. 뇌랑 가깝게 가장 붙어있는 장기인데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 있는 이 눈, 코, 귀로 뇌 위험 신호가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부터 보게 되면요. 안과에 가셨다가 안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뇌신경 쪽을 보셔야 됩니다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흔한 증상 하나가 복시, 즉 물체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뇌의 문제 때문에 복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 눈동자를 움직여주는 뇌신경이 3번, 4번, 6번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들이 동시에 잘 움직여줘서 양쪽 눈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경 한두 개의 마비가 생기게 되면 한쪽 눈이 움직이지가 않으면서 우리가 사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체의 초점이 안 맞는 현상, 복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뇌신경 3, 4, 6번이 어떤 상황일 때 기능을 못하고 망가질 수 있느냐? 뇌나 뇌 숨골 쪽에 종양이나 뇌경색이 왔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눈에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꺼풀이 안 떠지는 증상,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양쪽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는 노인성으로 생기는 안검하수 말고 마치 윙크하는 것처럼 한쪽 눈이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는 건 3번 신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동맥류가 눈꺼풀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게 돼요. 처음엔 환자분들은 일단 안과로부터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과적인 문제로 생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 뇌신경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장애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그래서 양쪽 미간 사이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뇌하수체라는 곳에 종양이 잘 생깁니다. 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양쪽 시신경 쪽을 건드리게 되면서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뇌의 후두부, 뇌의 후두 옆부분은 극장 상이 비치는 스크린이 뇌의 후두부라고 본다면 뇌의 후두부위에 뇌경색이나 뇌종양이 생기면 시야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이 아픈 안구 통증, 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많이 오십니다. 불과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중에 40대 초반 여성이셨고 그분이 표현은 왼쪽 눈이 굉장히 통증이 있고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두통은 크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아픈 증상이 점점 지속이 돼서 MRI를 찍었는데 전두엽 쪽에 굉장히 큰 뇌수막종이라는 거의 주먹만큼 큰 양성종양이 뇌에 있는 눈신경 쪽을 누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안구 통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아니 이렇게까지 종양이 크도록 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해서 저도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눈이란 건 뇌의 창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단단한 두개골에 막혀있는 뇌 속에서 창처럼 뚫려있는 곳이 우리 눈 안구죠. 즉 이 눈을 통해서 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안진이라고 의학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시면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안진 검사를 합니다. 눈이 어떻게 떨리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눈이 떨리는 안진, 이 증상은 말초신경성 어지럼증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안구의 떨림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불규칙하게 떨린다든지 아래 위로 떨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뇌 안에 병이 생겨서 눈알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뇌에 대한 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번쩍거리거나 눈앞이 하얘지거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것들은 편두통의 전조 증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뇌 표면에 생기는 일정한 전기 자극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편두통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뇌의 위험한 사인인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만나서 자세한 면담을 하시고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청신경은 뇌신경 12가지 중에서 8번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은 우리 이런 청신경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물게는 청신경 주변으로 종양이 자라면서 청신경을 눌러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청각검사만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으로 원인이 확실하지가 않은 청각장애 증상,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은 뇌 검사를 해서 청각 신경 쪽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귀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 이명,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명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명의 원인 중에서 드물게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명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명 때문에 오시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십니까? 삐 소리가 납니까? 뭐 쇠로 긁는 소리가 납니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뭐 삐 소리가 나거나 철판을 긁는 소리가 난다거나 매미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 일부는 마치 우리가 맥박이 뛰는 것 같은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생기는 비교적 드문 뇌 동정맥 루와 같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하시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서 나 자꾸 어지러운데 빈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경우에는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 시절에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초신경성 어지러움과 중추신경성 어지러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이 귀에서 오는 거냐 뇌에서 오는 거냐를 구별하면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심한 어지러움증들,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증들은 귀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귀에서 발생하는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은 안정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비교적 좋은 경과를 보이고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중추신경성 어지러움, 뇌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인데요. 증상으로만 구별해보면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은 마치 우리 놀이기구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도고 팽팽 도는 그런 어지러움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을 뜨거나 감거나 천장이나 창문이 빙글빙글 계속 도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말초신경성 어지러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뇌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그거와는 조금 달리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이 좀 안 잡힌다든지 걷는데 바닥이 물컹물컹 카페트를 깐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뇌에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대부분 뇌 종양이나 뇌경색, 굉장히 심각한 뇌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많죠.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오셨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좀 생기셔서 응급실로 가셨다고 해요. 뇌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도 어지러움증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응급실에서 찍은 MRI는 우리가 확산 영상이라고 해서 급성 뇌경색이 왔는지만을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는 MRI입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다 본 MRI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뇌를 다 볼 수 있는 정식 MRI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의 어지러움증이 귀에서 오는 건지 뇌에서 오는 건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MRI를 찍었는데 애석하게도 소뇌에 종양이 나왔어요. 꽤 큰 종양이 소뇌와 뇌숨골을 누르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긴 어지러움증이었습니다. 즉 어지러워서 응급실도 가셨고 심지어는 MRI 검사까지 하셨지만 그 CT나 MRI 검사가 뇌를 다 볼 수 있는 정밀한 검사가 아니었던 거죠. 즉 뇌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심각한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이 과연 귀에서 오는 건지 뇌에서 오는 건지는 환자 자신이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하는 기능은 이제 냄새를 맡는 기능이죠. 후각 기능입니다. 근데 이 후각이 사라지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 이게 과연 뇌에 문제가 있을까? 우선 가장 흔한 것은 외상입니다. 머리를 다쳤을 경우 우리의 후각신경은 뇌에서 가장 표면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게 되면 뇌 기저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받쳐주고 있는 바닥뼈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후각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후각신경도 마찬가지로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되지가 않아서 뇌 손상을 받은 이후에 후각을 잃는 환자들 또는 냄새가 변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 바닥을 싸고 있는 이 전두엽의 하부 쪽이나 측두엽 쪽에 뇌 종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후각이 뇌로 오는 그 경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냄새가 안 나거나 냄새가 변하는 증상, 담배 냄새나 참기름 냄새 이런 걸 맡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냄새가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냄새가 난다면 혹시라도 뇌가 보내는 이상 징후는 아닌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각이 사라지는 것은 치매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냄새가 잘 나지 않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것도 변하나 보다, 입맛이 변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눈이나 코, 귀에 생기는 증상들은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시면 보통은 증상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통은 찾게 됩니다. 이비인후과나 안과를 찾게 되고
되고요. 1차적으로 이비인후과 안과 전문의들이 1차 진료를 하고 그게 안구나 귀, 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뇌신경 쪽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런 권유를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뇌신경 전문의를 찾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눈에 생기는 증상들, 복시 증상이라거나 눈꺼풀이 떨어지는 안검하수 증상,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응급한 뇌혈관 질환의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뇌신경 전문의를 찾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드라마 보면 충격받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악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전조 증상,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평소에 두통도 어지럼도 전혀 없었던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돌연사.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CT를 찍는 것을 별로 권유드리지 않아요.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불행히도 약물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뇌동맥류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뇌동맥류라는 병은 뇌동맥 혈관 벽의 일부분이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부위가 마치 풍선처럼 열매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동맥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 혈류의 스트레스, 염증 반응,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맥류는 혈관이 갈라지는 분지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요. 마치 시냇물도 가다가 갈라지는 곳에서 와류가 생기죠. 혈류가 복잡해지는 혈류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혈관벽에 충격을 주면서 볼록해지는 동맥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혈류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하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는 혈관벽에 염증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벽이 흐늘흐늘해지겠죠. 그런 약해진 부위에 혈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혈관벽을 부풀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동맥류는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뇌동맥류 환자들을 설명할 때 특히 제가 동맥류 수술하기 전에 가족분들을 다 오시라고 하는데요. 가족분들께 마지막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계신 직계 가족분들은 모두 뇌 MRI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즉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에서 가족분들 중에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겼다고 해서 자식한테 유전되는 병은 아니지만 직계 가족 간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동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맥류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 유전자, 의심하고 있는 유전자는 있는데요. 어떤 유전자가 동맥류를 만들어낸다고는 아직까지 단일 유전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계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있다면 나도 반드시 뇌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돌연사, 평소에 두통도 어지럼도 전혀 없었던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동맥류가 파열하게 되면 사망률이 40%에서 50% 가까이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뇌동맥류는 인구의 한 3%에서 4%, 많게는 5%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을 검사했을 때 이런 동맥류가 이 정도 비율에서 발견된다니까 100명의 서너 명 안에 내가 과연 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드물지 않은 빈도에서 발견되는 병이고요. 특히 여성에게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에스트로겐은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년 이후에 폐경이 오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면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약해지면서 동맥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심했던 거죠. 물론
물론 동맥류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중년 여성에게 동맥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뇌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한 번은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된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서는 흡연은 뇌동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기존의 뇌동맥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 니코틴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을 더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고혈압이 있다면 당연히 동맥류에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기존의 혈관이 약한 부위에 동맥류를 발생하게 하는데도 고혈압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동맥류가 있는 환자에서 혈압이 높으면 이 풍선 꽈리를 터뜨릴 위험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즉 고혈압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류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뇌동맥류가 생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며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맥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동맥류를 만들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동맥류가 생겼으면 동맥류 수술을 매일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도 동맥류가 많이 생겼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동맥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동맥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가장 무서운 점, 뇌동맥류는 터져야지만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즉 제가 머리를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제가 검사를 왜 해봐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동맥류란 병은 원래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나는 뇌나 뇌혈관에 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흔하게 익숙하신 말이 됐는데요. 마치 벼락이 터지는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자기가 평생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가장 심한 두통,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십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두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벼락이 터지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느꼈을 때, 특히 뒷머리나 뒷목을 타고 오는 아주 심한 두통을 느꼈을 때 뇌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증상입니다. 드라마 보면은 충격받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하면 뇌막 자극 증상이라는 게 생기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평소에 느끼지 못한 심한 두통, 그거는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전조 증상, 위험한 사인일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한 20년 전 제가 전공의 하던 시절에만 해도 뇌동맥류는 터져서 발견됐습니다. 즉 뇌출혈로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고 동맥류가 진단받고 동맥류 뇌수술을 하는 그런 경과를 거쳤었는데요. 지금 최근 20년 뇌동맥류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두통이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뇌 검사를 해서 우연히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맥류가 발견되면 터지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니까 다 공포감을 갖고 다 뇌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터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미파열 뇌동맥류에서 그 동맥류가 터지는 비율이란 건 100명에 1명? 동맥류를 가진 환자 중에서 1% 정도 미만에서 동맥류가 터집니다. 즉 나머지 99명은 본인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동맥류가 발견됐다고 무작정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가 있고 그냥 추적 관찰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동맥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란 건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위치가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전문의의 판단하에 예방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수의 안전한 동맥류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MRI로 추적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동맥류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동맥류가 치료가 필요한지 지켜보면 되는지는 환자가 결정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뇌혈관 수술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결정을 따르셔야 되긴 합니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불행히도 약물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동맥 자체가 늘어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염증처럼 약물을 써서 염증이 가라앉는 걸 기다리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개두술, 머리 두개골을 열고 뇌 속에서 의사가 직접 동맥류를 찾아서 클립이라는 작은 의료용 집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동맥류를 제거하는 결찰술이라는 개두술이 일반적으로 동맥류의 치료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20년은 인터벤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는 머리를 열지 않고 다리에 있는 동맥혈관을 따라서 매우 얇은 관과 도관을 집어넣어서 백금 코일을 채워 넣어서 동맥류를 제거하는 시술법이 탄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동맥류의 시술 통해서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금 코일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위에는 코일과 스텐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주 촘촘한 혈류 유도용 스텐트를 이용해서 백금 코일 없이 아주 어려운 동맥류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플로우 디스럽터라고 해서 혈류를 분산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동맥류 안쪽에 작은 철망처럼 되어 있는 집어넣어서 그 안쪽으로 피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동맥류 안쪽에 툭 떨어뜨려 넣는 것만으로 치료가 금방 끝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까지 뇌동맥류의 이런 인터벤션 치료는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즉 뇌동맥류를 치료하거나 시술하거나 수술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공포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료실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뇌 검사를 권유를 드리면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CT 검사는 뇌 안에 출혈이나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보통은 응급실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CT는 마치 우리 흑백 사진 같아요. 까맣거나 하얗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CT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출혈, 피가 있을 경우에 하얗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 우리 두개골, 뼈가 하얗게 보이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CT를 찍는 것은 별로 권유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뇌동맥류를 그냥 일반 CT로는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뇌동맥류와 같은 혈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맞고 찍는 CT 엔지오라는 혈관 조형 CT를 찍든지 요즘에는 MRI가 많이 좋아져서 조영제를 맞지 않고도 MRA 검사를 하면 뇌혈관의 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MRI나 MRA 검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MRA 검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50대 이상이면 반드시 평생 한 번은 검사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뇌동맥류나 지수막하 출혈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뇌혈관 위험 인자가 가지신 분들은 40대 이후라도 한 번 정도는 뇌혈관 MRA 검사를 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단순 추적 관찰 검사만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동맥류는 크기가 3mm 이하이든지 위치가 비교적 안전한 위치가 있습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에 걸쳐 있거나 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에 있는 동맥류들은 동맥류가 3mm가 좀 넘더라도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문의가 권유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에 한번 추적 검사만 하시면 동맥류라고 해서 막연히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 이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노력으로 가능해서 뇌동맥류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금연과 고혈압 관리겠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정기적인 사전 예방 영상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이 뇌동맥류라는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